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최고 갑부 빈 살만의 권력. 2.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 남아라. 3. 이게 한국에서 잘한다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동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6위의 군사강국으로 등극하여 중동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 이스트 아이는 5월 9일에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의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동맹은 중동 지역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동 지역에서의 자원 및 안보 관리에 대한 지배력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던 패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단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에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진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기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 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히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램리서치 같은 세계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아엄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D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 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즘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이트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이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미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시무라 야스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니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이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이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컴퓨팅 AI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브로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로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 브로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채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억 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즘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랩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의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역 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인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제임스 마설은 공장을 짓기 위해 강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강력한 빛을 내뿜는 모래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매우 밝게 빛나는 모래를 가져다 바위에 펼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를 알린 후 절대 외부로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이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죠. 강바닥에 널려있는 금은 누구나 캘 수 있는 노다지였고 이듬해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쉬입니다. 이듬해 1849년부터 약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는데 이들을 49년의 사람들이라 하여 포티 니너스라 불렀고 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홈구장으로 하는 미식 축구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미국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그린러시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왜 안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강제개항 이후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엮어 책으로 출판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1884년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조선에 체류했던 윌리엄 리처드 칼스라는 외교관은 조선의 상간벽지 1200km를 직접 걸으며 모든 것들을 기록해 조선 풍물지 라이프 인 코리아라는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자원 현황을 탐사한 후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 성격이 짙은데 아마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양이 아닌 상간벽지의 조선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칼스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복장이었는데 조선 풍물지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모습 중의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줄이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고 가늘게 짠 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복장이 무엇이길래 칼스는 그토록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그 옷의 정제는 바로 삼배옷입니다. 1907년 조선을 여행했던 독일인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 군인은 많은 사진을 남겼는데 그가 찍은 사진 속 우리 조상들은 역시 하나같이 흰색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마치 유니폼처럼 입는 이 옷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 내내 평생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입었던 옷이 바로 삼배옷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를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던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를 세운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산속에 들어가 평민들이나 입던 삼배옷을 입고 평생 나물죽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말을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마애, 광대, 태자라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위는 삼배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배라는 것은 이미 신라시대 훨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입던 패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활용하던 이 삼배라는 식물이 경북 안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신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이 삼배라는 식물이 그린 러쉬의 주인공이자 신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긴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지난 2003년 281억 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지난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약 4만 9천 평 규모의 농장을 일고 한 달에 50만 달러, 약 6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재기 사실을 알렸는데 그가 일군 농장이 바로 삼배 농장입니다. 도대체 삼배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타이슨에게 매달 6억 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유튜브 규정상 위험한 단어로 분류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대신 마라는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마는 환각작용이 불러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할 수 없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재배가 합법이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타이슨은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을 일궜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부터 이를 합법화시켰고 인근 네바다주 역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한국에서 말을 재배한 것은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찢어 배틀에 짜면 천이 되는데 이를 마 또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식물은 온대지방 또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껍질의 안쪽에 위치한 인피섬유를 이용해 삼배직물을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배를 재배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찢은 후 실로 만들어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배틀에서 짜서 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섬유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 중 그 섬유질이 가장 길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입었던 삼배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마라는 식물에 어마어마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마라고 하면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마가 가진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의 꽃이나 잎에 분포한 THC,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진짜 장점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많은 젬프, 햄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THC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CBD, 칸나비디올, CBN, 칸나비놀을 비롯 약 60여 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CBD는 신경계 수용체의 작용에 통증과 염증을 잡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중증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는 위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껍질을 벗긴 씨앗, 햄프시드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램프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챔프시드 오일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THCMILLIGRAMPERKILOGRAM 이하, CBDMILLIGRAMPERKILOGRAM 이하를 준수할 경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은 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진행된 햄프시드 오일 공동구매 당시 섭취 후 약 580명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후기는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 링크로 남겨드리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위에서 안동의 그린 러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린 러쉬란 금빛이 아닌 초록빛을 향해 사람과 돈이 몰려든다는 의미인 더. 최근 안동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용 젬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서는 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덕분에 시장은 매년 24%씩 급성장 중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환각성분이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상당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면 희귀난치 질환이나 식품, 화장품 시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 안동이 그 선두에 나선 것이죠. 안동이 이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안동은 마재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옛부터 안동포라고 불리는 삼배로 유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안동포의 원료가 마줄기인데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에 전통 직조기술이 합쳐져 세계 최고 명품 안동포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옷감을 넘어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둔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안동으로 몰릴 잠재력을 갖춘 것이죠. 괜히 세계 6대 슈퍼푸드에 선정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는 지금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를 두고 속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엔이 1961년 이를 특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해 두었다가 2020년 12월 이를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CBD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킨다면 해악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미 어린이 및 노인용 간식에까지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TVN에서는 장수의 조건, 슈퍼푸드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핀란드 농부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햄프시드 오일이 혈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199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고지혈증이 있는 남성들에게 4개월간 햄프시드 오일을 섭취하게 한 걸과 중성지방이 48%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의료용으로 말을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재배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축하라며 농부들에게 무려 100만 그루의 묘목을 나눠줬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첫 3년에만 13조 원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료 목적으로만 말이죠. 아직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지만 말하는 식물이 가진 엄청난 성분을 본다면 규제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